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일 외교장관이 독일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한일 외교차관 회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부터 조현동 외교 1차관과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의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건데 조 차관은 앞서 일본과 상당 기간 협의 끝에 의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미넨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한일 외교장관 협의를 염두에 두고 모리 차관과 남은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배상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에 이 재단의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해 왔는데 기금에 일본 전범기업도 참여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실무급 논의를 마무리 짓고 두 나라 외교 차관과 장관이 잇따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막판 단판을 짓는 국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차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한일 차관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전달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차관은 출국 당시 한일 차관 회담은 정해진 회담 시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사안의 성격이 복잡하고 또 첨예하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네, 또 앞서 종료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의 내용도 알아보죠. 이 자리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가 다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올해 첫 협의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아래 북한 안보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현동 외교 1차관도 비핵화가 없는 이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이행을 언급했습니다.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비슷한 논조를 이어갔고 여기에 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 밖에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또 여성의 경제 참여 증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3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협의회가 끝난 뒤 공식 발표에서는 중국 풍선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의 영내와 국제질서 도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기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이 꾸려졌고 또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현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미넨 안보회의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왕익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봤지만 현재로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도 정찰 풍선을 10번 넘게 중국에 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보낸 풍선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현동 1차관과 모리 일본 사무차관은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해 영토 주권 침해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튀르키예의 13살 소년이 1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방금 나온 생존자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생존자는 13살의 튀르키예 소년입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생還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We seen them yesterday, we seen them today. They are still alive.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because with the thermal cameras, with the heat what we get, we can understand their conditions. So it's already a miracle.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인명 피해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확률은 5일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고 9일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일주일을 넘기며 피해 지역마다 굴삭기로 잔해를 제거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기거할 텐트가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건물. 주민들은 오늘도 철골로 뒤덮인 콘크리트 더미에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낸 지 벌써 수일째.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Yani devletin en azından yani iyi yerleşim yeri yapılsın, denetim yapılsın. Yani insan Valla şimdi bugün artık 8. gün. Yani yine de Allah'tan umut kesilmez. Ben sanmıyorum şahsen yani. Şahsen. Evet. 일부 지역은 구조 작업이 취소되며 굴삭기로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간간히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잔해 철거 대상 지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알레포를 찾은 UN 구호 사무총장은 지진의 구조 단계가 막바지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Zones of the earthquake is at the rescue phase and is dragging live people out from the rubble and finding those who died in the rubble. That's coming to a close. 카흐라만 마라슈의 7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되는 등 이제 매몰자 구출보다 생존자들 지원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여전히 약 3천만 명이 집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 약탈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에 취약하고 물이 부족한 시리아는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며 2차 재난으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서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모레 이진 구호대와 방한용 텐트와 담요 등 물품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구현 국무 1차장 주재로 민관 합동 TF회의를 열고 세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합동 TF에는 정부에선 외교부와 국방부, 복지부, 행안부 등이 참여했으며
민간에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었지만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온도차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소환 수사를 명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이번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었는데도 검찰이 그런 그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한 차례씩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권에 욕심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 측은 역공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정 간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정 분리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김기현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발언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의 뜻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과거를 반면교사 삼자는 뜻이었고 현직 대통령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닌데도 안 후보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해명을 궤변으로 깎아내리며 김 후보가 연대와 포용 그리고 탕평이 아니라 당을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의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당의 화합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역시 김 후보 발언은 당원 수준을 얕잡아보는 협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결코 나와서는 안 될 극언인 대통령 탈당 탄핵을 언급하는 해당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융합론 띄우기에 나서면서 당정 분리 재검토를 통한 당정 일체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오늘 부산을 찾아 두 번째 합동 연설회를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오늘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면 입학 시즌인데 지금 학교가 굉장히 좀 썰렁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 소식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새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되면서 보다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이 147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북이 32곳, 전남이 29곳, 전북과 강원이 20곳 등의 순이었고요.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이라서 나홀로 입학식을 치르는 곳도 전국에 140곳이나 됐습니다. 네, 뭐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건 저희가 뭐 자주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사진에 나온 게 지금 화양초등학교란 말이죠. 대도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입생 수가 42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4명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 인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주택가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결국 개교 40주년 만인 올해 폐교를 결정하게 됐고요. 또 서울의 도봉고등학교도 내년에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에 전학바람까지 거세져서 지금 남은 1학년 수가 40명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오는 2029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지금보다도 100만 명 가까이 더 줄어들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교육청 담당자는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없어지는 곳에는 인구가 모이지 않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학생 수 감소가 지역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삼성 서울병원에서 PA 간호사 채용 논란이 있다. 이 PA 간호사 어떤 개념인지 좀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에 참여해서 진료나 검사, 또 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말하는데요. 국내 병원들에서는 공공연하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법정 의료 인력에 속하지는 않는 인력입니다. 2021년에 나온 자료에 보면 10개 국립대 병원의 PA 인력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화돼 있지 않은 의료 인력을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논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채용 공고에 명확히 PA 간호사 채용이라고 쓰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삼성 서울병원을 고발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PA 간호사를 쓰는 건 비윤리적인 꼼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서울병원 측은 용어 사용의 실수다라고 하면서 의료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인력이고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PA 간호사를 인정하는 건 의료법상 금지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PA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황을 확인해보고 명확한 운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명목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병원의 인건비 절감 차원이다라는 주장도 좀 있거든요. 인건비 절감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봄이 되면 예식도 많아지는데 예식비가 굉장히 비싸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흔히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관련 정보를 이렇게 모으곤 합니다. 그런데 2, 3년 전 자료를 보고 식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동안 훌쩍 뛰어버린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나온 한 예비 신랑은 주변 자료를 보고 총 예산을 2천만 원 정도로 잡았다가 실제로 둘러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면서 몇 년 만에 2배가 됐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2배가 오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네, 우선 예식장 대관비 그리고 하객 식대 또 흔히 스드메라고 부르는 스튜디오 사진이나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까지 안 오른 게 없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서울에 있는 웨딩홀 90곳을 조사해 보니까요. 65곳에서 1년 사이에 대관료를 인상하고 있었고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싸더라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공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결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계나 예비부부 사이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혼 비용 급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고요. 웨딩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비용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세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새내기 배움터죠. 근데 세터에 세 가지가 없다고요. 어떤 게 없는 건가요? 네, 세터의 구습으로 불리던 장기자랑, 또 음주, 운동권 문화 강요가 사라지거나 선택사항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점차 세터 문화도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터에는 논알코올존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안전 책임자를 배정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논알코올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한데요. 세터에 갔을 때 정말 술을 많이 먹이잖아요, 선배들. 그렇죠. 그런 문화가 많았죠. 네, 뭐 게임도 배우고 또 장기자랑을 한다면서 여장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 나는데 이 변화하는 세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생 때 축제나 행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서 좀 설렌다라고 말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새 친구들과 좋은 선배를 사귀고 싶다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입생을 맞아줘야 하는 2, 3학년 학생들, 선배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선배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네, 모쪼록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라는 그 취지를 좀 잘 살리고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세터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죠. 슈퍼볼 하면 사실 광고 단가, 천문학적인 광고 단가가 늘 화제가 되곤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볼 TV 광고는 30초에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90억 정도로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볼 광고는 글로벌 산업 지형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전통적인 큰손인 자동차 기업 광고가 크게 줄었고요. 또 새로운 큰손이었던 가상화폐 기업 광고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작년에는 8개 자동차 업체가 광고를 걸었었는데 올해는 3곳으로 줄었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기업들이 빠졌다면 그럼 빈자리는 어떻게 됐나요? 다른 기업들이 채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한 주류나 음료, 또 스낵 등의 전통 소비재 기업들이 광고를 걸었고요.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들도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K-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장면이 활용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찜질방과 PC방이 대표적인데 아직 코로나 여파도 남아있어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4시간 PC방을 4년째 운영하는 이진효 씨.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달과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전기요금이 220여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한 달 새 25%나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70% 수준으로 깎인 매출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 거꾸로 지출이 늘면서 PC방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나 큰 고민입니다. 네, 이제 매출이 빠진 만큼 전기세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조금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24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찜질방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매달 1,2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 요금이 지난달엔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어지고 해서 완화가 되겠지 하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요금 할인이나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등 사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감면 및 납부 유예, 그다음에 분할 납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산업부에다 무조건 전기요금 유예해라, 할인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어디선가 재원을 좀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 3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상공인들.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동차인데다 안전성도 강화됐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집배원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한 번 충전에 200kg까지 짐을 싣고 최고 시속 80km로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오토바이 대신 1,300대를 운영 중인데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보고 구매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 도로 타고 오면 한 20분 정도는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이게 초소형 전기차라도 조금 하지만은 속도 느리게 하지만은 좀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규제를 경찰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선 안전성 강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며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진입 금지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경형 화물 자동차와 비교한 충돌 안전성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시험과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인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금지 입장이다 보니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입니다. 어떤 도로 진입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없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행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물가 지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쪽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다우존스가 1.11%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S&P 500 지수가 1.14%, 또한 나스닥이 이제는 1.48%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들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의 완화적인 기조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중심으로는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입니다.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 어느 정도 물가 하락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존 어떤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발표될지는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해서 압박을 느꼈던 기술주들이 간밤에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이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네. 뭐 조금씩 상승률은 좀 둔화해서 지난달에 6%대까지 이제 내려왔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혼조세입니다. 또 어떤 시장의 전망치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시장 전망치도 나오고요. 네. 또 어떤 또 시장 전망치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한 6.2% 상승할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승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8월 달, 작년 8월 달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8.3% 올랐습니다. 근데 네. 차트는 나오지 않는데 6월 달에가 9.1%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간 추세예요. 그래프를 봐더라도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는 6.5% 올랐었고요. 1월 달에는 시장의 전망치는 한 6.2%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사실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키워드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굉장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긴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또 시장의 전망치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딱 1월에 CPI 지수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CPI 지수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이제 연준의 방향성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물론 뭐 소수지만은 무착륙 한마디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뭐 하드 랜딩, 경착륙.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을 냉각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이 기존적인 시나리오인데 이제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착륙인 거죠. 그러니까 골드락스처럼 정말로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로 이제는 좋은 어떤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좋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침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각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중심에는 고용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51만 개가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3배 이상 잘 나온 겁니다. 실업률도요. 지금 3.4%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3.6%였거든요. 실업률도 더 낮아졌어요. 완전 고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높여서 시장을 침체시키겠다. 이게 언론 기본적인 통화 정책인데 이게 전혀 노동시장에는 먹히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굉장히 혼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들도 과연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이번에 이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근데 어제 뉴욕 지수를 보더라도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혼조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죠.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야, 시장에서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생각과 다르게 뜨겁거든요. 오히려 더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물론 뭐 지난주에는 약간 소폭 기조적으로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예. 1월 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화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침체로 결국에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요. 일단은 이제 시차겠죠.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높여서 노동시장을 다운시킨다.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실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2006년도에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 노동시장의 영향이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기준금리의 상승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간을 봤을 때 아직 이르다는 거죠. 좀만 있으면 미국의 고용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악화된 경기 지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제 12월에 있었던 CPI 상승률에 대한 수정치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 0.1% 하락이 아니라 0.1% 상승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밤 이 미국 1월 CPI 지수 발표를 좀 눈여겨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죠.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은 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좀 지시했죠. 맞습니다. 요즘처럼 정말로 은행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강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는 뭐 최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은행의 성과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제는 그렇게 했었죠.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할 정도로 지금 뭐 은행의 성과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보도자료가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5대 시중 은행의 2022년 성과급이 1조 3,80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5%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작년도에 이제 성과급이 많이 지급이 됐었고 이건 이제 작년도입니다. 2022년도. 그럼 23년도의 성과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실적 자체가 아까 좀 차트에도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자 장사로 해서 한 40조 원의 어떤 이자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원들의 뭐 평균 성과급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뭐 평균 성과급들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국민은행은 뭐 2억 원, 신한은행은 1억 원. 1억 7천만 원. 이 정도로 해서 거의다가 1억대가 다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위화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은행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성과급이 300%, 400% 이렇게 주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성과급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뭐 연말과 연초에 받았는데 희망퇴직의 특별 희망퇴직금으로 해서 한 3억에서 4억 원 정도. 그럼 법정 퇴직금까지 합쳐본다 그러면 한 6억에서 7억 원 받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심한 것은 10억 원 받았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퇴직 할 만하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막대한 이윤, 은행이 얻었던 막대한 이윤을 자사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생계형 어떤 금융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봐라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게 그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공공재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사실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 본다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재가 아니었다라 그러면 만약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써서 막대한 세수를 들여서 은행을 살려냈거든요.
공공재 성격이 없었으면 살려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써서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은행의 이런 성과급이 아니라 정말로 상생을 위해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전환해라라고 이제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지금 금융당국의 대응은요. 이제는 대선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충당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제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쌓아두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배당금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성과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 준비금, 뭐 대선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급이나 희망퇴직금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네.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부동산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갭 투자가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고금리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제 갭 투자자들이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집값이 20% 떨어지면 이런 갭 투자 주택 10곳 중에 4곳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네. 이 결과를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죠. 네. 이런 갭 투자들의 위험성이 지금 빠졌다라는 이제는 결국에는 보고서인데,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야 되느냐 이런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전세 레버리지죠, 갭 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인데,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 투자 주택이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요. 금방 나오고 있죠. 가장 높은 시기가 2024년 상반기로 추정한다라고 보고 있고, 주택 매매 가격이 20% 하락한다. 그럼 갭 투자 주택 40%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 매매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 마련할 수 없다 보니 당연히 그러면 전세 세입자분들은 크나큰 어려움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또 보고서에 본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2잖아요. 말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전세 살다가 2년 더 전세 사는 건데, 지금 세입자들이 이거를 안 쓰려고 그러죠, 당연히.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써? 나는 그냥 여기서 전세 종료하고 더 싼 데로 이동할 거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전세 임대 입장 이상에는 지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영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본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20% 하락하게 되면 40% 거기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2% 하락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러면 임대 입장에서 영끌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그다음에 내가 대출을 또 받아야 돼요. DSR 규제로 인해서 40%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임대를 줬던 임대주택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나서 봤을 때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가구가 21만 가구.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5%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못 돌려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영끌을 해도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구가 1만 가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한 거는 잘못된 건데, 말 그대로 뭐 임대 레버리지를 껴서 갭 투자하시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야 되느냐는 게 이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은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아젠다로 자리 잡힌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임차인들까지 그렇죠.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YTN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인근 마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 설치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풍력발전 막아내자!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강원도 평창군 동평면 15만 제곱미터 숲에 풍력발전기 48기, 국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 단지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사업 부지와 맞닿은 흥정계곡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선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진입도로,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가 전 능선에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를 20km 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알게 된 건 지난해 말. 업체 측은 별 설명 없이 보상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는데 보상금 먼저 거론됐다는 겁니다. 그 주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상금이 얘기되고 구도 합의했다는 것은 찬성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가 빠진 건데 관련법이 허술한 게 이유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단 한 줄.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허가가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된 거에 한해서 이제 발전사 허가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사실 되질 않아요. 사업자가 입맛에 맞는 주민들에게만 찬성 동의를 받으며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분위기는 사나워졌습니다. 네. 그 풍력 발전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가 나빠졌어요. 동네 전체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과거의 그런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아주 사나워진 마을이 됐고 주민들은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마을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풍력발전이 들어온 데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귀촌 귀농이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일단 나이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줄겠죠. YTN 홍서욱입니다. 네, 오늘 새벽 사거리를 달리던 택배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대형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택배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택배 트럭이 보입니다. 두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직진하던 택배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화물차가 신호위반한 걸로 보여요. 이 사고로 택배 트럭을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창고 건물 위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글거리는 화염 탓에 주변은 온통 검붉게 변했습니다. 저녁 시간 건물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창고로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건물 3동가량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7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2층짜리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절반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 오는 18일이면 20주기를 맞습니다. 유가족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주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평온한 아침 시민들이 오가던 지하철역 입구가 벼랑간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방화범이 붙인 불이 전동차를 타고 역 전체로 번져나갔고 온 힘을 다한 소방관들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눌어붙었습니다. 192명의 생명을 앗아가 역대 최악의 철도 사고로 기록된 대구 지하철 참사. 올해 20주기를 맞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난 대구 중앙로역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존해둔 기억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시커먼 그을음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물건들이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세월에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생존자들은 아직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유가족들은 매주 희생자들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또 울분이 터지고 또 울분이 터지는가 하면은 또 간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요. 그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는 20년이었습니다. 불에 쉽게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내장재를 쓰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런 전동차 운행을 승인하고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지 유가족들의 기억에는 한 맺힌 20년만 남았습니다. 당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면 세월호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없었을 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고 참사의 진상이 가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반성과 성찰의 길을 잃어버렸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참사는 4.16 세월호 참사가 되어 12.9 이태원 참사가 되어 우리 사회에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참사가 매번 반복되고 그때마다 진실은 정치적 공방 속에 묻힌 기억들. 20년이 지나도록 후유증에 시달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신규 선박 수주가 늘면서 조선업계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물량에 비해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7개 독에서 신규 선박 11척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드넓은 조선소에 가득한 선박 블록과 자재로 밀감이 크게 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앞으로 3년 동안 139척에 3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최대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업황이 살아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면 암흑천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창가에 나가면 불이 좀 켜져 있고 조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입니다. 6년 동안 조선업계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숙련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계에서는 10,000명가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에서 동일한 시점에 물량을 많이 수주하여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밀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는 용접 로봇 배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빠져나간 숙련 노동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앞으로는 신도시가 생겨 학교가 신설되거나 이전할 때 절차가 더 간소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의 자체 심사만으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교육감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할 경우 학교 복합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무려 7도가량이 낮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6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기온 자체만 보면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지만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해안에 이어지던 비나 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까지도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에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10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 대전은 0.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8도가량이 낮은 상태고요. 이 낮 기온도 서울이 6도, 대구가 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